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주택 공급량을 보면 내년도 급등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나 2018, 2019, 2020년에 인허가 물량이 작아서 향후에 계속 공급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급등한다, 이런 논리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한번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그 인허가 물량, 국토교통 통계 누리의 주택건설 실적 통계에 그 인허가 부분이 나오는데, 연도별로 클릭해서 쭉 자료를 다 긁어 모은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전체 공급에 관한 인허가, 그 다음 서울, 인천, 경기 이 부분을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료를 이렇게 모아놓고 도표를 한번 그려보니까 지금 2006년이 제일 좌측이고 2020년이 제일 오른쪽이고, 위에서부터 전국, 경기, 서울, 인천 순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018, 2019, 2020년에는 확실히 그보다는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최근 그 15년간 자료를 보면 아주 인허가 물량이 적은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평균 인허가 실적, 그 다음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인허가 실적,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인허가 실적을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2006년에서 2010년도가 전반적으로 인허가 물량이 가장 작았던 시기이고, 그리고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좀 늘어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가장 많이 인허가 물량이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2018, 2019, 2020에 인허가 물량이 작은 것은 맞지만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를 보면 결코 작은 인허가 물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리만 사태 때문에 주택 경기가 주저앉고, 그러므로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특히나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8, 2009, 2010년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면 최소한 한 2013년, 2014년 이때부터는 공급량이 적으니까 이때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때 급등이 나오지는 않았죠. 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인허가 물량, 미래의 공급 물량이죠. 인허가 물량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인허가 물량이 중요한 어떤 그 주택 가격에 대한 변수는 맞지만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2018, 2019, 2020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2011년도부터 2020년 사이를 봤을 때 그런 것이고, 범위를 더 늘려서 2008년 이후를 보면 결코 물량이 아주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닐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인구가 지금 2020년까지를 보면 경기도가 매년 15만 명 정도 인구가 늘었고 서울은 5, 6만 명 정도 매년 빠져나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의 인구가 쭉 늘어났었는데 2021년도가 되어서는 인구가 자연 감소하였고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경기도로 그냥 간 수준 수도권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21년 8월까지의 통계 자료인데 그 추세대로 간다면 2021년도는 이제 수도권 인구가 스탑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변수를 감안하면 인허가 물량으로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내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초코파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코파이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량 생산하는 제품인데 아파트하고 좀 공통점이 있지요. 아파트도 대량으로 그 저렴한 단가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뽑아내는 그래서 대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죠. 초코파이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그 중에서 초코파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코파이가 생산량이 5개 생산하는데 소비량이 4개일 때는 이때는 뭐 그냥 팔아야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단가가 1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생산량을 줄여버립니다. 5개에서 3개로 생산량을 줄여버리면 소비량이 어쩔 수 없이 3개만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좀 붙어서 단가가 110원 정도에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산자가 단가를 120원, 130원 올리면 소비자가 초코파이 3개를 떠나버리죠. 다른 제품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그 소비자가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주택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왜곡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금리도 일정하고 GDP도 일정할 경우에 주택 중에서 특히나 매매 시장이 아닌 실거주 및 전세 시장, 월세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거주 및 전세 시장만 한번 보면 매매는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비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매매가에 큰 영향을 주는 그 실거주 전세 시장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당초 공급량이 5채였을 때 소비량은 4채였습니다. 한 채가 좀 남아도는 상황이었죠. 이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깨끗한 주택들, 그 주택이 5채이고 쓰는 사람이 4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시세가 전세가가 한 10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지만 공급을 신규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공급은 기존의 주택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재건축을 하지 않으니까 이 깨끗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줄어듭니다. 세 채는 아직까지 좀 사용할 만한데 2채는 노후화되어서 조금 사용할 때 그 사용성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주택이 2채가 남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세 채는 일반적으로 그 소비자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세 채를 사용하고 한 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한 채는 어쩔 수 없이 노후화된 주택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주택을 찾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GDP가 고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세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에 40억이었는데 금리도 고정이고 GDP도 고정이기 때문에 변경된 후에도 40억의 예산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깨끗한 주택은 한 11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한 채에서 3억 정도 DC가 된 7억 정도의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7억짜리 주택은 노후화되어서 굉장히 살기 안 좋은 그런 열악한 그 주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 음마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는 공급량을 또 전혀 공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쓸만한 주택이 이제 두 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두 채에 대한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서로 그 두 채에서 살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잘 버는 사람들이 일단 그 두 채를 차지합니다. 12억 전세를 주고. 자, 그만큼 다른 주택을 또 찾아가는 사람들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단가가 좀 떨어지겠죠. 12억보다는. 그래서 조금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9억으로 전세를 살고 다른 한 명이 7억으로 전세를 사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는 금리도 고정이고 GDP도 고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소득의 일정 부분만 그 전세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데 쓰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소득 중 투입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단계의 그 좋은 주택 공급이 정말 작을 때에는 지금 노후화된 주택뿐만 아니라 사무실까지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럴 경우에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다 절차를 맞춰놓고 어차피 거주하는 동안에는 제가 그 임대한 사무실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를 좀 개조를 해서 주거용으로 쓴다는 거죠. 자, 썩은 아파트, 썩은 빌라 이런 것보다도 사무실이 훨씬 쾌적하지요. 단지 약간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겠으나 요즘 뭐 전자제품 등 보완하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계까지 오면 사무실까지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지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물론 공급을 하지 않으면 계속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좋은 주택은 몇 채 안 되기 때문에 그 몇 채 안 되는 주택의 단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양극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건물에도 누군가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전세의 그 가격을 끌어올리려면 금리가 내려가든가 GDP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으면 전세가 상승은 좀 한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GDP가 고정한다고 해서 전세가가 완전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가의 합이 완전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전세가 상승에는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200 버는 사람이 월세로 200을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이론적으로도 정립되어 있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피부로 제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쭉 한번 연도별로 한번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월세의 가파른 상승은 GDP가 올라가던 시기, 그 시기에 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나머지 어떤 투기 세력이나 어떤 정부의 정책에 의한 변화는 전세 시장, 매매 시장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월세 시장은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이 아니면 공급, 인허가 물량 이게 아니면 도대체 주택 금액의 변화를 뭘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저는 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 GDP가 고정일 경우에 주택 시가총액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죠. 첫 번째로 금리가 4%에서 금리가 2%로 될 때, 자, 이때는 저금리 플러스 투기 세력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처음에 주택시장에 투입된 돈이 내 돈 100만원, 내 돈 100, 대출금 100, 보증금 100 해서 주택시가총액 한 300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금리가 2%가 되면 대출을 많이 할 수가 있고 보증금도 올라가는 여건이죠. 금리가 싸니까 전세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저금리 플러스 투기 세력이 유입될 때 내 돈은 그대로고 대출금 150, 보증금 150 해서 주택시가총액이 300에서 400 정도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1번은 민간 투기 세력만 개입된 것이고 2번은 정부 투기 세력이 도와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양도세가 올라갔고 잘 아시듯이 보유세가 내려가는 어떤 그런 방향, 그리고 공급이 감소하는 그런 방향. 자, 이 정부의 도움 중에서 공급의 감소는 한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급의 감소라는 것도 일정 시기에 한 2, 3년 뭐 이렇게 되는 공급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또 영끌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썩빌 뭐 썩은 아파트에서 몸테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공 아파트, 음마 아파트 뭐 이런 데서 지금 재테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공급 1년, 2년, 3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몇 년간 누적된 공급량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양도세는 올리고 보유세는 낮추는 방향. 자, 보유세가 실질적으로는 낮춘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보유세라는 것이 지금 재산세를 강화한 그런 보유세가 아니라 지금 종부세 형태의 강화인데 이때 정부에서 트릭을 좀 씁니다. 자, 종부세라는 것은 재산세와는 달리 가구당 합산이 아니라 인별과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여를 엄청나게 한 거죠. 자, 아빠가 4채 주택을 들고 있는데 이것을 증여를 해서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딸 한 채 이렇게 되면 종부세를 일단 거의 안 낸다고 보면 됩니다. 인별 합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소득세도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꼼수를 부린 측면이 강하고 특히나 그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시키는 그 조항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보유세를 약화시키는 그런 방안입니다. 말로는 보유세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보유세의 강도는 종이 호랑이죠. 그 상태에서 양도세를 올려버렸으니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오죠.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도 않고 보유세가 만만하니까 사람들 장기간 들고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부의 도움이 사실 이번 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주택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차피 GDP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GDP의 변화가 월세의 변화를 만들고 월세의 변화가 주택 가격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어서 금리 때문에 또 영향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받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공급이 적으면 물론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그러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공급이 적어도 인허가 물량이 적어도 주택 침체기가 있는 반면에 인허가 물량이 많아도 또 주택이 솟아오르는 그런 상승기가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생각보다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전에 1960년대에서부터 검증이 돼 왔지 않습니까? 양도세 올리고 보유세 낮추는 것이 부동산 폭등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 것입니다. 계속 그래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외국의 부동산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양호하지요. 그것은 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보유세가 높고 양도세 취득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보유세가 높으니까 쓸 집만 실제로 사용할 집만 사기 때문에 그 투기 수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안정을 찾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외국 주택이 훨씬 많이 올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장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한테 주택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 주택이 지금 얼마짜리다 라고 말씀을 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깜짝 놀라고 농담 아니냐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자, 그만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은 GDP 대비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 대비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월세 기준으로 보면 1%대이죠. 자, 지금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자만 상환하는 시스템. 그래서 대출 잔뜩 늘려서 받는 거죠. 자, 전세라는 또 다른 대출, 숨겨진 대출 시스템. 엄청나죠.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된 현실. 일반적으로 50 정도 또는 어떤 나라는 30, 70 정도 오히려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자, 80, 20.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집중 투자된 현황. 자, 이것은 정말 위험한 요소입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될 때 이 자금들이 부동산에서 상당히 이탈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그때는 지금 가장 고평가된 부동산인 아파트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공급, 인허가 물량, 이거 이야기 듣지 마시고, 지금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인플레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인허가 물량 이야기를 하다가, 다 결국에는,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아파트 이야기 잘 안 하는 이유가 주택은 너무 단순해서 결국에는 공유지분 땅인데 공유지분 땅 위에 서 있는 열등한 물건인 아파트가 이렇게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황금성 플러스 정부의 도움입니다. 자, GDP 엄청나게 간단한 이론.
GDP가 올라가면 월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야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 굉장히 간단한 이 원리만 알고 있어도 지금 주택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한 논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 외국 대비 우리나라가 그 GDP 대비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로 높다라는 것만 파악을 하시면 모든 답이 다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 공급량을 보면 내년도 급등이다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